외환위기 때 2,000원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98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요거 보면은 환율이 뛰는 건 망조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레벨까지 돌아왔지 않았니? 올해 분위기가 거의 최악에 근접해 있죠. 달러 현찰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를 사는 방법이 있다. 지금 금리가 꽤 높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또 1,470원 돌파를 했었고요. 네네. 금융위기 이후 최고 환율을 찍었는데 정상은 아닌 거죠, 단장님?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첫 번째는요, 이게 대내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내적 요인이 뭐고 대외적인 요인은 뭐냐? 환율은 결국에는요, 그 나라의 체력을 반영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체력을 반영을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 예상치가요, 한국은행에서 1.5% 찍고 있어요. 1.5%면은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역사 속에서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나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플러스 0.8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지난 25년 동안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23년에 플러스 1.4가 최악이었어요. 근데 지금 1.5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해 분위기가 거의 최악에 근접해 있죠. 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관세 부담도 있잖아요. 관세라는 건요, 결국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강한데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관세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정 불안, 요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대내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미국의 예외주의죠. exceptionalism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 예외적으로 강해요. 그럼 미국이 너무 경제도 탄탄하고 하니까 다들 미국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냐면 자국 통화인 원화를 팔고 다들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미국의 자산 가격도 뛰고 미국의 달러 값도 뛰겠죠. 그럼 이게 환율을 갖다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외적인 요인, 미국의 예외적인 성장, 이 두 가지가요, 달러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율 중에서도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랐느냐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랐느냐, 이거는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미국의 예외주의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애가 시험을 봤는데 50점 받아왔어요. 너 왜 이렇게 못 봤어? 아빠 때는 야 80점은 최소 받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보시면 아빠 때는 평균이 90일 때 80이에요. 못 본 거죠. 네. 근데 얘네 때는요, 지금 평균이 30인데 50이 받았어요. 그러면 80이랑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대외적인 요인은요, 결국에는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세니까. 미국이 너무 세다는 거는 시험 자체가 불수능이라는 얘기거든요. 불수능에서 50 받았으면 잘한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르죠. 이거는요, 우리나라 환율만 뛰는 거예요. 평균이 90점인데 50점 받아요. 이러면 이거는 큰일인 거죠. 외환위기 때는 이분위기였어요.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전 세계가 달러 대비 통화가 약세예요. 달러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환율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요인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환율이 올라간 것 중에서 이쪽에 포커스가 가게 되면 좀 우울해지는 거고요. 네. 이쪽에 포커스가 가게 되면 조금 위안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게 네네. 위기의 시그널이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예. 하는데, 고환율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네. 환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뛰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많이 못 낮추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제품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유리해지게 되거든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라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실전으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보세요. 야,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통화만 달러 대비 약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다 약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만 싸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건값이 다 싸져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는데 제가 싸게 만들었더니 똑같이 싸요. 그러면은 싸게 팔아봤자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함께 바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망조다, 이게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맞죠. 왜냐하면은 외환위기 때 2,000원 나왔어요. 환율이 원달러가.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98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요거 보면은 봐라, 망조다, 환율이 뛰는 건 망조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그 레벨까지 돌아왔지 않았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환율이 오를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본 유출에 의해서 오를 때가 있어요. 이 자본 유출에 의해서 오를 때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고 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아웃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게 자본 유출의 플로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빠지고 환율이 뛰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뛸 때 문제가 뭐냐면은 자본 유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외국인 한 명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톰 이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브라이언부터 시작해서 뭐 앨리스부터 다 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으악 이렇게 뛰거든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져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환율이 확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환율이 확 뛰면 사람들 사이에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유튜브도 난리 나겠죠. 네. 외환위기의 냄새가 물씬 난다. 뭐 이런 얘기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러면은 이 외환위기 때 2,000원 갔는데 오늘 1,470원이면 오늘이 제일 싸네? 이 생각이 들어요.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갑자기 달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미래의 수요가 확 땡겨오면서 환율을 하늘로 끌어올려요. 더욱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난 달러 사서 나가야 되는데 달러 값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더만 뛰어나가요. 그럼 이게 자본 유출을 강화시키면서요. 이게 진짜 망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잠깐만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자본 유출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외국인들이 도망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본 유출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는 케이스하고 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는 케이스죠. 지금은 이 케이스보다는요. 요 케이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위험해진다? 맞는데요. 자본 유출에 의해서 환율이 오른다? 이거 위험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환율이 뛰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환율을 갖다가 금방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좀 과하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다 보면 그게 원인이 돼서 자본 유출이 커지거나 이러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동산도 처음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지나 보니까 뭐 1억씩 올라 있어요. 네. 또 다음에도 보니까 1억 올라 있고 또 다음에도 보니까 1억 올라 있고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다음에 보니까 또 1억 올라 있어요. 그럼 마음이 급해지죠. 사야 되나? 근데 그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사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을 줘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찍어야죠. 환율에 계속 눌리는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 환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막 계속해서 하늘로 팡 뛴다? 이런 기대를 안 만들어주도록 만들어주는 게 외환 당국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외환 당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는 총재께서도 그 얘기를 해요. 환율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레벨보다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변동성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외환당국의 역할이고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인 쏠림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스무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씩 조작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외환시장에서 너무 쏠리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억제를 해주는 이제 그런 롤들을 수행하고는 합니다. 작년에 환율이 급등할 때 정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네네. 그랬는데 이럴 때 어떻게 이걸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다들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되게 강해져요. 근데 이 수요가 되게 강해져서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내깔려 놔두면은 투기 수요까지 다 붙으면서 환율을 하늘로 보내버려요. 네. 이런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방향을 반대로 누군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줘야 돼요. 근데 다들 달러가 올라갈 것 같은데 누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어?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외환 당국이 하는 거고요. 외환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라고 해요. 외환 보유액이 현재 우리나라가 4,0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거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쌈짓돈 조금씩 꺼내가지고 막 던지는 거죠. 외환시장에다가. 그러면 환율이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팡 때려가지고 흔들어 놓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오려고 할 때 팡! 또 올라올 때 팡! 이러면은 몇 번 이렇게 눌리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에서 땡겨와서 달러 사야겠다 하는 수요가 조금 주춤해져요. 이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억눌러주는, 억제해줘가지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형태의 개입이 환율이 급등하거나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억제를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해요. 그거는 팩트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막 뛰어오르는 거 이거 눌러주고 이런 건 가능한데 얘가 방향을 반대로 꺾어버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환율의 추세를 꺾어버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꺾으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환 개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무딩을 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준동하는 거 눌러주고 너무 내려가려는 거 받아주고 안정된 컨트롤 하에 두려고 하는 게 강하지 뭐 이렇게 방향 바꾸거나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율의 강세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환율은 귀신도 몰라요. 이제 환율의 흐름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환율의 흐름하고 장기적인 환율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환율의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좀 하반기 정도 되면은 달러가 조금 그 기세가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는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예외주의가 너무 세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조금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경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면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너무 비관적이다 보니까 부양에 대한 명분을 얻어서 살짝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다들 너무 세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너무 탄탄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높다 보니까 문제는 미국의 관세 문제 같은 것들도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를 갖다가 약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라는 건요. 이 두 나라의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둘의 경제력 차이가 되게 커 보이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이게 조금 이 갭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넘어선다는 게 아니라 이 경제력의 갭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큰 갭을 반영한 환율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70원이라고 한다면 이 갭이 줄어들면은 이 1470원의 환율보다는 조금 내려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하반기에 그러면 환율이 빠진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너무너무 셌던 달러가 하반기로 가면은 조금은 숨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게 단기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긴 관점에서 한번 지금의 환율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을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체질이라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최근까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대중무역 흑자가 엄청났어요. 중국 특수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달러를 계속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달러 벌이가 되게 잘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코로나 닥쳤을 때 봉쇄를 되게 세게 해가지고요. 중국의 소비가 되게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중국은 소비가 안 되면은요. 수출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해서 이게 과잉 생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많이 생산했잖아요. 과잉 생산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덤핑으로 쳐내겠죠. 그래서 되게 싼 가격의 물건이 전 세계로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의 소비가 다 소화를 못하니까 남잖아요. 걔네들이 덤핑으로 해외에 흘러나오면 우리나라가 수출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도 약하니까 중국 수출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덤핑으로 흘러나온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곳에 저가 중국산 물건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수출이요 앞으로 되게 과거보다는 많이 힘에 겨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2023년에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예요. 그리고 작년 24년에도요 대중무역 적자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옛날만큼 흑자는 안 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무역 흑자라는 어쩌면 단군 일의 수출이 가장 좋았던 그 특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개인이 미국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개인의 자금이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죠. 달러가. 그리고 해외 부동산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지난주에 31조만큼을 조지아에다 투자하겠다,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자금이 미국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얘기합니다. 공장을 지으면 관세 부과 안 할게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동인이 되니까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역 흑자가 줄어들어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죠. 국내에 그러면 잉여 달러가 5년 후, 10년 후의 긴 시계열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잉여 달러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죠. 옛날보다 유입이 한율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요인이 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조금씩 들려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환율이 147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이제 한국에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 레벨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것처럼 막 1,000원, 1,100원 이 환율을 보는 게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최근에 올라온 환율이라는 게 중간에 이게 눌릴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쩌면은 꽤 오랜 동안 과거보다 높은 레벨의 환율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이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뭔가 내 원화가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뭐 달러나 미국 자산을 좀 확보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조언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요, 첫 번째는 개인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환차익 기대하면 거의 망해요. 환율은 귀신도 몰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꼭 그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왜 환율이 왜 어렵냐면 이런 게 있어요. 주가 조작국 이런 건 없어요. 금리 조작국도 없어요. 환율 조작국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은 내 나라 통화를 약하게 만들었을 때 수출하기가 유리해지니까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6개월 만에 다 때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이슈보다 민감해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화 환율에는 되게 민감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한 국가가 너무 일방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서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견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각국 간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환율을 갖다 내리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 원리가 아닌 걸로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쏠릴 때예요. 그럼 쏠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외환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달러를 사야 되나? 엔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쏠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 싶잖아요. 이런 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고점 잡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차익 기대하고 들어간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 꼭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이 과거하고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 결국엔 우리가 중국 특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거대한 달러 유입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2010년대에는요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10년간 횡보했어요. 그럼 환율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1,200만 넘어도 막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평균 환율이 한 1,160원 정도 했어요. 그럼 환율이 안정돼 있었잖아요. 네. 이럴 때는요 원화로 자산으로 투자하나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한 레벨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잖아요.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원화로 투자하냐 달러로 투자하냐 여기서 차이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2, 3년 정도 서학개미들이 등장하면서 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20%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 20% 올랐다. 우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환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외 투자에 눈을 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환율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달러라든지 엔과 같은 어쩌면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자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 분산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달러 현찰을 환전해 놓고서 네. 이거를 그냥 보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현찰을 금고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이자가 안 붙어요. 아, 그렇죠. 지금 미국 금리가 네. 꽤 높아요. 연 4% 나오는데 네. 낮은 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3%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같이 향유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현찰이라는 것도 되게 좋지만 사람마다 이제 니즈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아.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달러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국채 같은 거 있죠. 이런 미국 국채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은 얘네들이 뭘 주냐면은 이자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달러 현찰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달러 예금이나 달러 국채를 사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달러 표시 ETF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달러 ETF가 있는데 이 달러 같이 움직이는데 연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달러 ETF는 달러가 올라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세가 돼요. 근데 현찰이라든지 이렇게 달러 예금을 하기 위해서 환전해 놓은 거 있죠. 얘네들은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같이 바라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투자할 때는요. 첫 번째는 수수료 보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세인지를 보실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처가 되게 중요한데 나 달러 현찰 갖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여행 갈 거야.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년물에다가 그거는 이제 좀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네. 단기 국채가 있고요. 장기 국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이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단기 국채도요. 금리가 천천히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금리가 꽤 높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장기 국채만 합니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장단기 국채를 한번 고루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적응해야 될 고환율 시대에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부분은 없을지 또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망이라는 건 틀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률 전망이 안 좋다고 하면 경기 부양의 명분을 만들어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먹거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이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결핍 속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돼요.
무언가 부족해야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면 중국 특수가 끝났기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이걸 이제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끝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도요 계속 바꿔왔어요. 외환위기 이후에도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중국 특수라는 걸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거고요. 금융위기 직후에도 우리나라가 갤럭시2 같은 핸드폰으로 한번 또 끌어올렸죠. 핸드셋으로. 그리고 2015년, 16년에는 반도체로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저력이 있어요. 제조업도 강하고 기술력도 있고 똑똑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무언가 킬러 애플리케이션? 그런 생산성의 혁명 같은 게 저는 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 전망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 전망을 보면서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이 또 현명한 대응을 할 거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